자, 그럼 프랑스 혁명을 보죠. 프랑스 혁명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주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프랑스의 배경, 가정, 전개 과정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어,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사 개론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서양사 강좌 내용도 추가로 해갖고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몇 페이지, 514페이지, 네, 514페이지 맞나요? 예. 여기 보면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개 과정이 갖고 예전에 09년 2차 논술 기출문제에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을 쓰고 한 적이 있어요. 뭐 지금은 이런 식의 문제가 안 나오겠죠. 하여튼 예전에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국민의회 때, 그 다음에 국민공회 때, 그 다음에 여기 그 당시 프랑스 혁명의 배경, 여기 이제 세 부분을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보죠. 예. 프랑스 혁명의 배경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이 좀 배경이 여기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얘기를 할게요. 예. 이걸 보고 자 보충자를 보고 이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구제도의 모순 앙시아 레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장원 영주라든지 농도는 그 당시에는 없었죠. 예, 아예 없어졌어요. 18세기 때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잔존이 지금 남아 있었다는 그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잔존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농민들은 농노 신분이 아니라 자유민심으로서 나름대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국과 달리 양극화가 되지 않고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얘기했죠. 소농들이 많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프랑스는 다른 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또 경제적 발전 선진적인 국가였어요. 근데 왜 여기에서 먼저 혁명이 나느냐? 그건 뭐냐면 이제 구조적 모순도 있고 원래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제일 못 사는 밑바닥 국가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밑바닥 국가에 어느 정도 사는데 약간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프랑스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불만이 많이 생겼냐? 여기 보면 자 프랑스 혁명이 이제 여기 제도가 있는데 신분 제도가 자 여기 보면 이제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죠. 그래서 1신분은 고위 성직자들, 2신분은 귀족 계급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둘 다 합쳐봤자 전체 뭐 2, 3%밖에 안 되는 그런 얘들이 온갖 특혜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온갖.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민 계급들. 이 시민 계급 안에서도 인구 보시면 지금 2천만이 넘잖아요. 그 안에 뭐 진짜 되게 잘 사는 오늘날 재벌 총수 같은 그런 대부유주아 계층들과 그다음 일반 뭐 중소 부유주아 계층, 중산 시민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제 거린들 다 합쳐서 그냥 통쳐서 이제 뭐냐면 주로 제 3신분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주로 이제 프랑스 혁명을 얘기할 때 3신분은 주로 이제 부유주아 계층들이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세금 면제를 받고 간직 독점하고 하는 데 반해서 요 시민 계급, 그러니까 농민까지 포함한 그런 계층들은 온갖 이제 세금을 부과되고 여러 가지 굴레 속박을 받고 있죠. 공권적 잔재로부터 고통을 받고. 자 이런 이제 구제도의 모순이 있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그런 계급을 이제 좀 하나씩 보죠. 먼저 성직자를 볼게요. 성직자들은 여러 가지 특권을 주죠. 지금도 이제 성직자들은 세금 안 내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는 당연히 세금 안 내는 거고 연세 특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독자적 성직자의 이유와 특수한 법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 같은 것도 있죠. 이런 재판소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막단 또 토지 재산도 갖고 있죠. 교회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뭐 전국토의 10% 정도 됐고 봉건 지대를 징수하고 10분의 1을 징수하고 봉건 지대 부분은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교육과 구빈 사업을 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출판물 권유하죠. 그래서 카톨릭 교도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 이제 종교 그 당시 뭐야 검열을 하잖아요. 이단 같은 것들 금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약간 고위성직자 하위성직자는 좀 다르거든요. 고위성직자는 주교나 수도원 계급으로서 거의 귀족계급과 동일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하위성직자들은 대부분은 이제 뭐 사제나 수도사는 평민들이 출신이야. 그래서 나중에 삼부회가 이제 만들 때 삼부회 안에서 계층 간의 어떤 대립이 가속화될 때 하위 성직자들이 상당수가 여기 이제 뭐냐면 3신분에 가담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 자체가 원래는 3신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귀족을 보죠. 이신분 귀족인데 귀족은 크게 이제 두 개의 신분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이제 창건 귀족. 원래부터 활동 자체가 창군 귀족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고등법원직을 이제 사는 법복 귀족들 있죠. 여기 두 개 귀족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1신분 같은 공식적으로 성직자 계층이기 때문에 생문학적 재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좀 표현이 이제 근데 사회에서 강해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없잖아. 자식이 있어도 까놓고 내 자식을 말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은 생물학적 재생산 가능하잖아. 뭐 여러 이제 부인도 있고 그 밑에 이제 비공식적인 첩들도 많고, 세컨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제 신분이 뜻입니다. 세습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공공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고요. 타이유나 도로부역 직접세를 면제받고 공공적 진대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명예특권, 영예적 특권, 수령권 뭐 등등 있는데 이것들을 공공적 권리라고 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생산물 지대 같은 거 제정 그 뭐냐면 걷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그 당시 프랑스 당시에 혁명 당시에 이제 프랑스 사회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 당시에 귀족과 농민이 있었죠. 농촌을 얘기하는 거야. 귀족들 농민 보면 얘는 2신분이고 얘는 3신분이잖아요. 근데 이 농민은 귀족하고 관계는 서로 이제 평등한 관계는 아니어도 뭐 예전처럼 뭐 농노촌 지배 예속 관계는 아니었어요. 얘네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자유인인데요, 자유인들. 그리고 얘네들은 소농 해갖고 자기 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남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영국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 왜 또 이게 그러나? 자, 그래 이제 요 관계지만 이게 봉건제라는 유산이 계속 남아 있었어. 잔재라고 하죠. 겉으로는 이렇게 이제 자유민이지만 실제 여러 가지 뭐냐면 의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 있죠. 귀족들이.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제 의무는 이제 농민들 입장에 귀족들이 특권이 되는 거죠. 특권. 그래서 이건 봉건적 권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봉건적 권리가 뭐냐? 좀 볼게요. 일단 귀족하고 농민 간의 관계에서 만약에 귀족이 지주고 농민이 소작이면 경제적 관계가 있죠. 이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농민이 귀족들에게 토지를 빌렸으면 그 빌린 대가를 뭘 내야 돼요? 지대를 내야 되잖아. 그럼 귀족은 이제 지주가 되는 거고 요 임차인이 되고 얘가 임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관계가 경제적 관계라고 해요. 근데 이 경제적 관계 외에도 경제 외적인 관계들이 있어요. 공권적 권리를 이제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경제적 관계 외에도 공권적 권리가 있거든요. 이 봉건적 권리는 뭐냐? 이거는 이제 귀족이 농민한테 이제 땅을 빌려줬으면 지대를 납부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상관없이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귀족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소유의 어떤 보유 떠나서 부과된 게 봉건적 권리야.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 조상이 농노였고 그 자기 예전에 조상이 귀족이었으면 예전에 그 농노였던 그 자신 후손들이 예전에 그 귀족들에게 뭘 주냐면 봉건적 권리를 부담을 해줘야 돼. 봉건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귀족들의 자식들이 예전에 농노의 자식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봉건적 권리야. 그래서 비록 이들이 자연이지만 요 자신이 그 손조가 농노였으면 자연스럽게 이 귀족에게 어떤 봉건적 권리를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봉건적 권리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걸 이제 좀 보면 자, 크게 이제 봉건적 권리로 나눠볼 때 아까 이제 얘기한 명예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귀족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사회적 어떤 지위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칼을 찰 수 있는 권리예요. 칼을. 사무라이 칼을 차림으로써 사무라이 계층이 어떤 그 계층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와 비슷해. 그 다음에 방패와 투구에 자신의 어떤 가문의 그 문장을 새길 수 있는 특권이 있어.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예전에 농노했던 그 집안 자손들에게
예전에 그 동료 자식들이 나의 그 귀족들 가서 당신의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징적으로 이제 해주는 게 있어. 상징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예전에 농노 자손들이죠. 얘네들이 귀족들에 가갖고 자기 예전 주인 귀족에 가서 아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뭐 문서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권리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권리들은 거의 사문화됐어요. 실제 행하지 않고 그 권리가 있다고 이제 알려진 거고 실제 사문화됐다. 그리고 여기 밑에 명예특권제 칼을 찰 수 있고 방패투구에 문장을 새길 수 있고 이런 등등은 실제 농민들하고는 뭐 관련 없는 거죠. 뭐 지네들 치든 차든 뭐 방패투구에 뭐 문장을 집어넣든 간에 자기들하고 관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명예특권은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지 잘난 척하네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공동체 권리가 있어요. 이 중세시대 때 나온 권리인데 중세시대 장원지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보통 이제 살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야지 등등등 있잖아. 예. 살림이나 뭐 호수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면 산림수택 이런 권리들을 마을 공동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고기도 잡고 그 다음에 방목도 하고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원래는 이제 마을 공동체 권리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귀족들이 쪼달리게 돼요. 예. 그래갖고 절대 왕정 시기 때 특히 뭐 그 누이 14세 그 배주자 궁전에 가면서 여러 가지 유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프랑스 귀족 같은 경우에는 또 장작상속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차남 이하는 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상당히 궁핍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귀족들이 문서를 조작해갖고 여기를 빼서 일부를 그래갖고 자기 이제 뭐냐 수요권이나 그 당시 방목권으로 독점을 해요. 원래는 마을 공동체 전환했는데 이런 식으로 독점을 했고요. 네. 일종의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요. 물론 여기까지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냥 뭐 수역을 못하고 방목하면 다른 지역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부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경제 외적인 가세들이 있어요. 앞에 이제 농민들이 이제 소작농의 경우에 귀족들에게 지대주는 건 당연한 건데 경제 외적 관계는 뭐냐면 농민들이 귀족하고 토지 관계 뭐 이렇게 임차 관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전 이거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자신의 그 선조가 농노였다는 이유로 귀족들 예전 선조의 귀족들 찾아서 경계 외적 관계를 부과하는 거야. 요게 실제적 비중이 상당히 커요. 요게 실제 이게 경제적 문제거든. 네. 그리고 또 요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권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쌍패라고 하는 게 있어. 쌍패. 쌍패보다는 제가 영어를 못해 쌍스라고 해야 돼. 쌍스. 쌍스가 있고 합해지대요. 합해로 내는 합해지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생산물지대 쌍파류라는 게 있어요. 이 생산물지대.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외에도 소유권 이전세 여러 가지 세금도 구역을 동원할 수 있고 시설 독점 이런 것도 있죠. 하급 재판권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왕권이 강해지면서 그냥 뭐냐면 문서상 남아 있는 거야. 문서상 남아 있고 물론 일부 이제 뭐냐면 나중에 군픽한 귀족들이 요 중에 몇 개를 이제 좀 약간 부활시켜 가지고 문서 조작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요거는 그냥 사문화됐다 보시면 돼요. 사문화됐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쌍스하고 쌍파류가 중요한 건데 쌍스는 합해지되어서 이게 뭐냐면 모든 평민들의 토지에 부과되는 거야. 네, 모든 평민. 그러니까 자기 토지에도 쌍스가 부과돼. 국가에서 세금 내고 또 예전에 주인한테도 쌍스를 내야 돼요. 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권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쌍파도는 생산물지대인데 요건 뭐냐면 수확량에 따라 재산이 계산돼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수확량을 얻으면 그 중에 뭐 쌍파도스 일부를 자기 예전에 그 기죽대에 갖다 바친 거야. 그 자기 땅에도 그 수확한 그 불구하고 왜냐면 이거는 경제적 토지 소유 관계 분리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요 쌍파류죠. 쌍파류. 생산물지대야. 이게 이제 뭐냐면 제일 문제가 됐더만. 그럼 왜 이런 경제 외적인 관계 쌍파로 남아 있었냐? 이걸 좀 보면 예전에 이제 영국이 이제 금납학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14세기나 15세기인가? 13세기, 14세기 정도에 금납화가 되잖아요. 서유럽에.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대라든지 이렇게 경제 외적 관계가 다 금납화됐어. 그래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대는 금납화됐어요. 근데 이 경제 외적 관계는 봉건적 반동이 부닥쳐갖고 계속 남아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농민이 자유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이제 그 봉건적 유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냈다. 그래서 명예특권은 뭐 어차피 사문화된 거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공동체 권리는 뭐 그냥 그 이용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요거는 상당히 실질적인 부담이 되죠. 특히 쌍파류 같은 것들. 그래서 대개분이 봉건적 그랬는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빈곤한 그 귀족들이 이런 권리, 쌍스나 쌍파류 같은 그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갖다 파냐면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 부르주아에게 판매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프랑스 대혁명 때 이 부르주아들이 이런 권리들을 갖고 있었던 거야. 쌍스나 쌍파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회 때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 농민들 거세게 이제 봉건적인 어떤 권리를 폐지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들이 머리 써가지고 요거 폐지시키겠다는 거야. 네, 요거. 근데 요거는 요게 이제 폐지시켜 여기까지 폐지죠. 쌍파류는 뭐냐면 폐지를 못 시켰다. 이거는 엄연히 내 사유권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대사하는 방식으로 해라. 폐지시켜라. 이걸 이제 뭐라고 해요? 유상폐지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인권선언서에 딱 명시됐죠. 소유권은 절대 불가, 신성 불가침이다. 이렇게 딱 명시되는 거야. 이런 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완전히 폐지된 건 언제냐? 이게 법적으로 국민공예 때죠. 국민공예 때는 유상폐지를 하죠. 유상폐지. 아니 무상폐지가 무상폐지하죠. 얘는 유상폐지하고 그래서 무상폐지함으로써 이게 폐지된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근데 예전에 폐지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그 국민회의에서 이제 뭐 그 대사다 이렇게 징수권을 대산다고 해도 실제로 그 당시 부르주아들이 농민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실제 기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권력도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긴 했는데 국민공예 때 이걸 공식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농민들은 이런 쌍스나 쌍파류, 특히 생산물지대 같은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군대 교화소, 감옥소까지 재판소의 고위 독침권, 재정적, 사법적 특권도 갖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면책 특권이 있었죠. 또 하나가 참수형인데, 참수형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벌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급 시판 같은 간단한 그 경범죄 같은 경우는 면제받지만, 중범죄는 면제받을 수 없죠. 기족이라도. 그래서 뭐 무한죄를 익혀서 사형을 당할 경우에는 머리를 뭐냐면 자르는 형이 있었어. 그게 상당히 이제 기족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누구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 누구지? 갑자기 앞에서 했는데 잊어먹었어. 예. 찰스 힐스 찰스 힐스 생각나다. 찰스 힐스도 이제 죽을 때 도끼도 해가지고 죽잖아요. 도끼도 목이 잘리는데 마찬가지로 귀족들도 그다음에 도끼도 이렇게 잘렸어요.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 도끼 같은 게 잘리면 한 번에 목이 다 끊어지지 않잖아. 목뼈도 그냥 조금씩 끊어지다가 말고. 그래서 끊어지지 않으면 되게 고통스럽게 죽잖아요. 근데 이제 도끼도 이제 한 번에 자를 수가 없었겠죠. 나중에 이제 그 단두대로 딱 한 번 잘리는데 그 당시 귀족들이 그 참수를 당했고 대개 이제 하급 평민들은 교수형을 당했죠. 목을 매달려서. 그러니까 죽는 방법도 이렇게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혁명 때는 뭘로 통합된 거야? 상급, 상향 평준화 됐죠. 그래서 다 참수형. 모든 사람 다 평등하잖아. 죽는 것도 다 평등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족의 종류는 아까 지금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봉건적 반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봉건적 반동하면 그 서양사 시간 때 이제 뭐 중세 시대 때 그 뭐 페스타 유행하니까 부용노도 돌아가는 거 봉건적 반동 이렇게 했는데
요 때만 봉건적 반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봉건세 때 반동을 그냥 봉건적 반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대표적인 그 봉건적 반동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그 프랑스 그 절대왕조 후기 때 18세기 때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지방의 정통적인 중소기족들이 몰락을 해요. 기족 빈민들이 형성돼. 그리고 궁중기족들도 이제 맨날 황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이 영주제 잔재들 있죠. 이런 것들. 이걸 어떻게든 뭐냐면 문서 조작을 통해서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세금도 더 걷고 뭐 뭔가 그 공공적 권리를 다시 살아나서 되살려서 하니까 당연히 농민층과 부유자, 특히 농민층이 반발이 많죠. 예. 근데 귀족들이 특권만 있었던 게 아니야. 일단 산업활동을 금지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활동이 되거든요. 젠틀이나 이런 사람도 자기 능력에 따라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귀족은 일단은 산업활동을 하면 귀족의 지위가 박탈되는 거야. 일단 귀족은 상호활동을 못하고, 그리고 모든 귀족들이 다 땅을 갖고 있냐, 그런 것도 아니죠. 장자상속제가 딱 들어졌기 때문에 장자이나 차남은 그냥 손가락 빨고 지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귀족의 빈곤을 불러일으켰던 거고, 그다음 평민과의 어떤 결혼을 금지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귀족 출신의 남자는 괜찮아요. 남자는 뭐 그냥 같이 놀아도 되는데, 만약 귀족 출신의 여자가 평민과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귀족의 지위가 상실돼.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으면 다시 귀족의 지위를 회복하긴 하지만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삼신분을 볼게요. 삼신분은 보통의 시민계층하고 농민인데 상당히 그 안에서도 뭐냐면 경제 부에 따라서 계층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유한 부유자부터 밑에 있는 건인까지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괄하고 있다. 오늘날 식으로 따지면 재벌 총수나 그 밑에 이제 서울역에서 있는 노숙자와 다 똑같은 삼신분이야. 예. 근데 이제 이때 프랑스 혁명의 주역은 이제 부르주아지죠. 일부 이제 아주 진짜 돈 많은 부르주아는 저쪽 이제 귀족으로 편입됐지만, 상당수 대부분 이제 부르주아들은 금융업이나 상공에 종사하고, 또는 밑에 이제 하급, 중하급 정도는 법률가, 의사, 문필가 등등 구성이 됐다. 그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여러 계층화도 있죠. 그래서 이들은 중세말 성장하면서 지리산의 발견과 자본주의 발전으로 발전됐고요. 정치적 특권은 귀족의 하위, 정권에 배제됐죠. 그리고 경제적인 길드의 잔존 등으로서 자본주의 발달을 저해시켰다. 그래서 또 사회주의 계몽주의 영향을 받고 등등해서 그 당시 이제 구제도의 어떤 절대 왕정의 어떤 모순 속에 살았다. 원래 절대 왕정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이 부르주아들인데 초창기 때는 좋았어요. 한 명은 여러 명을 뜯긴 것보다 한 명한테 뜯긴 낫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장점보다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부각이 돼. 자신이 그만큼 능력 있고 돈도 많이 버는데 대우는 사회적이나 정치 대우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혁명의 주체들은 밑바닥 계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바닥 계층이 어느 정도 자기가 사회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정치적인 대우나 뭐 여러 가지 대우를 못 받을 때 불만이 일으켜서 폭발된 게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 지금 형태가. 자, 그 다음에 농민을 보죠. 이들은 대부분 농노신분에 해당됐고요. 상당수가 토지 소유자예요. 예. 그리고 또 얘네들은 이제 뭐 계층 분화가 있었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소농으로서 야간까지 경제권이나 하여튼 소유권이 이제 뭐냐 골고루 분배돼 있었고요. 그렇지만 인구 증가 분할 상속 때문에 농민이 영사가 가능했다. 그래서 귀족처럼 장자 상속제라는 게 확립되지 않고 이렇게 분할 상속제도 이렇게 했나 봐요. 여기서는. 예. 좀 이건 좀 그 계층마다 어떤 상속제도 다른 건데, 그래서 타이어, 지세나 교회부터 10분의 1, 소득세, 직접세와 염세가 상당히 뭐냐면 많이 부과됐어요. 예. 정부에서 염세를 이제 뭐냐면 독점을 했는데 이런 연세가 가장 이제 프랑스 혁명 중에 중요한 어떤 증오의 대상의 세금이었다고 그래요. 일종의 프랑스도 전매제 같은 걸 실시해서 이제 이걸 했는데, 그 외에 뭐 생산물 지대, 공공적 권한 이게 제일 이제 뭐냐면 부담이 컸죠. 아까쯤에 얘기하지 도표에서 얘기한 것처럼 샹파드를 이제 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다음 공동체 권리가 제한됐다고 했죠. 아까 한 것처럼. 그렇지만 대부분 중소농민층으로서 독자적 세력 기반이 형성됐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그 목걸이 사건이 있는데 요거 한번 봐주세요. 여기 그다음 마리 앙뚜아네트를 둘러싸고 이제 사기친 사건인데 요거 예전에 한번 그 역경 기출 문제 언급됐던 그 사건이거든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사상적 배경은 계몽 사상이 보급됐다는 거. 그래서 부르주아 사상 계급에서 유행을 했고, 그리고 일부 이제 귀족들도 이제 계몽 사상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 1신분이었던 라파엘이나 밀라보 같은 사람도 어디에 참여했어요? 3신분에 참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독립혁명 성공이 시민 계급에 자극을 줬고 민중문화 측면에서 있겠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서양에서 강의 있는 내용인데 그 당시 이제 약간 이제 뭐냐면 그 새로운 학설 이런 것들 적어놓은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프랑스 대혁명 결과 배경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네, 사상적 배경, 제3신분의 불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에서 직접적 계기가 됐던 것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 계기가 됐던 것은 뭐냐면 재정 위기죠. 국가 채무가 증가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왕조 루이 14세부터 왕조 전쟁이니 돈도 없는 데에 미국의 독립혁명을 해줬잖아요.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식민지 전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자폭이 누적이 된 거야. 예. 근데 이제 영국처럼 승리해갖고 전비를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맨날 이제 땡값으로 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누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면세 특권을 갖고 있는 귀족이나 성직자들에게 뭔가 세금을 부과하려니까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예,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이 있는데 뭐 루이 14세 때 내용, 루이 15세 때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파탄과 연결된 거. 그다음 영불 통상협정도 이제 큰 위기를 줘요. 영불 통상협정이 뭐냐면 영국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서 공업부문, 특히 직무업에 큰 타격을 줬다. 그다음에 영국이 세계 공장이었잖아요. 막 산업혁명이 막 시작할 때 이때죠. 그리고 이제 미국 독립혁명도 참여했고요.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위기를 뭔가 돌파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프랑스 왕실에서는 이런 사람들 등용을 했죠. 티누보, 네케드, 카르노 이런 사람들인데 티누보는 이제 중농주의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재정 담당하니까 재무장관이 되니까 이 뭔가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다. 그래갖고 1신분과 2신분 그런 사람들이 갖는 면세 특권을 좀 뭐냐면 재정을 돌려야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해서 그 다음에 궁중 건비를 이제 삭감하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귀족과 왕비의 어떤 반대 때문에 결국에는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제 미국 전쟁으로 독립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이제 파탄되니까 공채를 이제 발행했어요. 공채. 네. 자, 공채를 발행을 해갖고 이 적자분을 메꾸려고 했다. 근데 공채를 발행했던 근본적이 아니죠.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공채를 발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메꾸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미래를 담보해서 계속 부채를 늘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부채를 메꾸고 그 부채를 메꾸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하면 돼. 공채 그 이자를 계속 줘야 되거든요. 이자를 주면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대부분 세금을 내야 하는 농민들 부담이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칼로라는 사람이 이제 재무장관이 되는데 이 사람이 보조지세를 이제 부과를 해요. 그래서 이제 면세 특권 없이 현물세인 보조지세를 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계급에 상관없이 보조지세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이제 선물로 납부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냐면 귀족들이 반발이 많겠죠. 예. 특히 이제 고등법원 같은 거나 고등법원 이런 데서 되게 반발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등법원에서 반발이 많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카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사회를 이제 뭐냐면 그 고등법원을 중심한 명사회에서 그 당시 카노의 제안을 반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금의 부과는 오직 3부의 권한이라고 하다. 그래서 3부의 소집을 요구하게 되죠. 네.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3부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요걸 이제 부과를 그 자기한테 부과된 그 뭐냐면 지세 부분, 보조 지세를 그 3신분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그 당시 이제 고등법원 판사직이나 고위성직자 뭐 귀족들이 어떤 생각을 또 하고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뭐냐면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경제적 부피 때문에 특권이 많이 없어지고 돈도 시달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국왕 그 루이 16세죠. 루이 16세가 좀 유약해요.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이제 비난을 하면서 전제전에 비난하면서 뭐냐면 그 우리야말로 국민의 대표자이며 기본법 수호자다. 그래서 이 삼부회를 통해서 뭐냐 자신을 좀 드러내서 이런 식으로 드러내서 그 절대 왕정에 누렸던 어떤 이전에 누렸던 권력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루이 14세 때 뺏겼던. 그래서 이런 이제 세금 회피, 그 다음에 권리를 회복하는 등등 목적으로 해서 그 당시 삼부회를 개최를 요구하죠. 이 삼부회가 예전에 말 것처럼 루이 13세 이후에 개최를 안 했잖아요. 150년이 넘었는데 이걸 다시 개최를 하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삼부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는 삼부회가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구제도를 멸망시키는 무너뜨리는 요소리가 됐죠. 그러니까 자멸이 된 거야, 자멸.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방에서 삼부가 있다. 중앙 삼부가 있으면 지방에도 삼부가 있어요. 지방 중에 삼부회가 이제 그 당시 삼신부를 주도해 갖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민적 통합의 필요성을 역사하고 제3신분이 최초 주도권 행사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야. 그래서 지방 삼부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귀족들도 삼부회 요구하고 밑에 있었던 농민들이나 뭐 하여튼 그 밑에 있는 부유자 세력들, 지방에 있는 세력들도 삼부회를 요구하고 등등.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예전에 지방 삼부회를 다시 부활하자 뭐 또 삼부회를 만들자 하니까 이런 요구 등등 해갖고 그 국왕이 불복을 하죠. 그래 좋다. 그러면 삼부회를 다시 150년 만에 소집을 하자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 삼부회라는 명칭이 중앙의 삼부회도 있고 앞에서 이제 지방에서 또 삼부회 열자고 또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30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구분이 안 되니까 기존의 중앙 삼부회와 지방 삼부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 중앙에서 여는 삼부회를 지금 1789년에 열었던 삼부회를 따로 명칭을 붙이자. 기존의 삼부회가 좀 구분이 되게.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각각 삼부회보다는 최근 학계에서 뭐가 있냐면 전국 신부회 는 용어가 썼다고 그래요. 삼부회 기가 너무 많으니까 지방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하니까 그냥 1789년에 삼부회 전국 신부회 요 이제 명칭을 쓰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전국 신부회, 그러니까 삼부회가 소집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주도했던 것이 이제 아까 전에 파리 고등공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죠. 그래서 1614년 절차에 따라 그러니까 루이 13세 때 해체된 그 삼부에 따라서 구성할 걸 선언하고 되고 부르주아도 이제 뭐냐면 여기에 호응했죠. 아까 전에 이제 그 지방에서도 뭐 부여자들이 와가지고 제3신분이 와가지고 뭐 그 지방 3신분을 만들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부르주아는 즉각 예국파를 결성하고 요구를 한 게 뭐냐면 요 1614년의 결차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 있어요. 요걸 이해하려면 얘네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집단별 투표예요. 이거는 뭐 삼부의 특징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 때 어떤 전반적인 특징도 있죠. 고대 시대 때 집단별 투표예요. 백인에도 그렇고. 근데 집단별 투표하면 문제가 있죠. 시민, 그다음에 부르주아. 또 뭐야? 아니, 시민이 한다. 1신분, 2신분, 3신분 하면 얘가 두 표를 행사하고 얘 한 표를 행사잖아. 그럼 당연히 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투표 대표 수의 문제예요. 대표 수가 이제 뭐냐면 거의 300 정도 돼. 1신분 300, 2신분 300, 그다음 3신분 300인데 3신분이 98%인데 얘네들이 합쳐서 600명이잖아요. 문제 있다. 그래갖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즉시 이제 부유자들이 뭘 주장하냐면 3신분 배가 운동, 머리표 포교를 요구를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머리표 포교해갖고 집단별 투표 대신에 머리표 포교를 하고 그 다음에 30분 대표수를 좀 증가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루이 16세가 전잔을 허용해 줬죠. 그래서 300명에서 뭐 600명 정도 이렇게 했고 후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사를 표현을 하잖아요. 예. 머뭇거린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3부회가 개최되면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때 이제 30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간접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표를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여기 있으면 각각 있으면 배수해 갖고 선거인단을 뽑고 여기에서 배출된 그 대표 신분 대표들이 여기 참가하는 거야. 그러면 투표를 해야 될까요? 투표를 하려면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이제 대표 뽑아달라는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시에야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에야스가 그 유명한 제30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때 그 30분 투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팜플렛인데 정치 팜플렛이 이걸 널리 보급했죠. 그래서 브루주아의 행동 강령을 제공해 줬다. 자, 요게 이제 수능 기출에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이때 이제 그 30분은 무엇인가? 첫째 30분 무엇인가? 전부 다 국민의 95%를 차지하잖아요. 자, 둘째는 오늘날 그들의 정치적 진위가 어떠했는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30분의 2와 두 특권 신분의 의회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한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얘기하는데 실제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제30분은 국민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 있고 30분 아닌 모든 국민은 간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다 30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든 그 성직자든 다 30분에 있고 다 평등하다. 뭐 주장이야.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국민이라는 용어죠. 시에어스는 국민주권서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서를 할 때 왕권 시수도 있고 또 국민주권서, 인민주권서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시에어스는 국민주권서를 주장을 했던 제창했던 사람인데 이때 국민이라는 의미 이 국민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때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재산을 어느 정도 있고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상 계급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국민의힘이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유산 시민들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책임감 있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나중에 뭐가 형성됐어요? 국민의회가 결성됐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회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을 제한 선거죠. 네, 제한 선거. 그래서 3부회가 개최되니까 이제 3부회 그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논쟁이 됐던 여기 이제 부각된 거야. 귀족이나 뭐 30분이 이제 투표고 그래서 귀족은 신분별 회의, 신분별 투표를 주장했고 그다음에 30분은 합동회의와 머릿속 표결을 얘기했죠. 예.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신분별 표결, 머릿속 표결. 예. 이게 이제 기출문제 예전에 04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 부분이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이건 안 나왔지만 그 당시 가뭄이 되었죠. 농촌 경제 타격으로 농업 불황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가뭄보다 농업 불황이 났겠네. 1980년에 농업 불황이 일어났고 그 당시 이제 포도 재배농이나 당시 그 차진농들에 큰 타격을 줬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사업에 파급을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대웅령이 또 들었어. 예. 대중의 구매력 약화 및 제조업 분야의 침체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고 거기다 이제 앞에 연구한 영불 통상조약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징부로부터 그리고 도시와 농림의 동체 소요를 발생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배경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혁명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혁명 과정을 보자. 국민의회가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약간 설명이 근데 요걸 보고 그냥 하는 게 낫겠네. 이걸
자, 국민의회가 결성되는데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이제 그 투표하는 과정에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 머릿수 푸기를 요구하면서 부각된 머릿수 푸기를 요구하면서 6월 17일에 신분회의를 지향하고 국민의회 선포하여 다른 두 신분 대표에게 합류할 걸 권고하죠. 그래서 1신분하고 2신분 중 일부가 또 합류를 해요. 예. 1신분에서는 이제 나파엘로 밀라보 이런 사람들, 왜냐면 얘네들은 혁명사상에 영향을 받는 강남 좌파 같은 사람들이니까 항복하고, 2신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까지 들어가고 합류하고요. 2신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하위직 공무원들, 하위직 성직자들 있죠. 얘네들이 들어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테니스 코트 선언, 정구장 선언을 하게 되죠. 실내 정구장에서 모여서 헌법이 제정되어 확보한 토대 위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절대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다. 이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는 서약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그 당시 이제 국왕은 루이 16세는 제1이 신분에게 어쩔 수 없이 국민의회에 합류할 걸 요구를 하게 되는데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베르사유 군대를 직결시켜.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이제 뭐냐 파리까지 확대된 거야. 그러니까 파리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치위원회 꼬문을 형성한 다음에 파리 시민들이 시행정을 접수해요. 그리고 민병대를 조직해. 그리고 나서 뭐냐면 바스티오 감옥을 습격하게 되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프랑스 대통령이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내용 여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스티오 감옥을 왜 습격했냐 이렇게 보는데 그날 바스티오는 예전에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그래서 왕에게 개겼던 애들 잡아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정치병도 별로 없었고 정신병자 몇 명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거기 점령하면서 이제 뭐냐면 절대 왕권을 무너뜨리는 어떤 상징적 효과 때문에 거기 점령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탄약도 있고 무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 했다는 설도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7월 14일 바스티오 감옥을 습격하게 되고 이는 혁명에 민중과 폭력이 개입됐음을 알려주고 민중의 첫 승리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시에서 이제 일어나니까 8일 모방에서 지방 도시에서도 뭐냐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지방 도시에서도 8일 모방에서 시민 계급들이 자치위원회나 민병대 이런 것들이 조직되고요. 특히 이제 농촌으로 이제 파급되는데 농촌에서는 어떤 이제 말까지 들어가냐면 대공포가 확산됐어. 귀족 계급들이 짜가지고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 이게 이제 페이크인데 그 당시 사람들 그렇게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농민 사이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일 바에는 먼저 치자. 그래갖고 농민들이 이제 인근 귀족 성이나 영주 저택을 공격해요. 불을 지르고 공권력 문서를 붙여오고 자 이런 이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파리의 그런 그 혁명이 지방이나 농촌까지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국민의회 보자. 보통 이제 프랑스 대혁명제 문제 나올 때 국민의회와 국민공회 관련된 문제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좀 볼게요.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가 주도를 했긴 했지만 그 밑에 이제 민중들이나 농민들도 받쳐줬어요. 그래서 위로부트든가 아르부트름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트름을 이제 법률혁명, 아르부트름은 민주혁명, 농민혁명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위로부트름 보면 자치 선거에서 소집했죠. 그리고 국민의회 같은 거 설립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회를 부르주아 혁명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자 이때 이제 부르주아 국민의회가 뭐냐면 위기에 처하니까 그에 호응해갖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바스티를 침략하고 함락하고 그 다음에 또 농촌에서 또 이제 혁명이 일어났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의회가 설립되고 국민의회 뭐 입법위에 만들 때 민중운동도 같이 했어요. 왜냐 의회 자체가 이제 부르주아들만 존재하다 보니까 자신의 위기를 뭐냐면 전달할 수 없잖아. 그래서 민중들, 뭐 상키했던 뭐 농민들은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민중운동 의회 한계성을 돌파하고 각종 정치 클럽에서 활동해요. 그 당시 정치 클럽이 많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정치 클럽 들으면
자코벤코 같은 것들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민주혁명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데 민주혁명은 쌍키트 활동을 했고 특히 8월 혁명 이후에는 국민공회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위로부터는 여기서 부정으로서 국민의회와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 밑으로부터 아래부터 들으면 이렇게 연결돼서 국민공회와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할게 이제 그 국민의회를 볼게요. 국민의회. 국민의회 또는 여기에서 이제 그 서강제에서는 재헌의회라고 하는데 동일한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 이제 헌법을 만들었죠. 뒤에 좀 얘기했지만. 자, 그래서 여러 이제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요걸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잘 돼 있어 갖고 일단 요거 보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국민의회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국민의회는 이제 보기 전에 국민의회가 뭐냐? 국민이라는 것은 네이션이라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국민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미로서 왕의 백성이 신민과 대리된 개념이죠. 그래서 국민회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특권층을 배제하고 국민들이 특권층을 배제하고 구성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주아들이 뭐냐면 하는 의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치적 지향이 예전에 공군력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재산을 바탕으로 한 대의제에 입각한 자유주의, 제한 선거를 했고요. 자유와 평등을 결합시켰고 앞에서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는 자유만 강조했잖아. 근데 얘들은 평등도 강조해. 근데 이때 평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이 어떤 똑같은 출발선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등이 아니라 어떤 재산 참여를 인정한 법적 평등이야. 그러니까 권리만 주어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국민공회 때 결과의 평등에다가 항해의 평등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평등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정치 평등도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정치를 투표권 얻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 없는 사람 배제시켜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냥 경제 평등이 정치 평등도 아닌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주 습격 사건 이후에 이제 영향으로 농민폭동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주의자들이 당한 거야.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뭐냐면 그 농촌에서 농민폭동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제 공공 문서를 이제 뭐냐 불태 없으면서 공무원적인 여러 권리들 이제 폐지를 주장을 하잖아. 다급하신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선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공무원적 유상 폐지를 발표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형식적인 명예특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폐지한다. 그렇지만 생산물 지대 같은 공공적 부분은 너희들 돈을 줘 사라. 대사기회가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건 아까쯤 얘기했던 제 설명처럼 이런 공공적 생산물 지대나 이런 것들은 부유주의 계층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징수권은 귀족들로부터 많이 뭐냐면 사왔죠. 그러니까 부유주의 입장은 이건 사유재산물이니까 당연히 내가 돈 주고 산 거니까 너도 그 뭐냐면 돈 주고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에 나와 있죠. 다른 것은 모든 걸 돈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으며 다시 살 때는 가격의 방법은 국민 위에 결정될 수 있다. 자, 이 법률에 따라 폐지되지 않는 권리들은 그 값을 다 지불 때 계속 징수한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실제로 징수가 됐을까요? 징수가 안 됐죠. 이미 농촌에서는 그냥 거의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행정력이 그 개입되고 부유자 와갖고 뭐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징수가 안 됐지만 하여튼 이는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징수가 안 되니까 또 나중에 국민공회 때는 완전히 무상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무상폐지가 됐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을 시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이라고 하죠.
1789년에 공포됐던 건데 여기에서 좀 약간 이제 보면 보통 서양사기론이나 그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그 1789년 인권선언서가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실제 1789년 인권선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권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두 개가 있죠. 1789년 인권선언서가 있고 이거 국민의회 때 공포됐던 거죠. 그 다음에 1793년에 인권선언서 있어요. 서양사 강좌에 있어요. 내용이. 네. 국민의회고 이건 국민공회에서 공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인권선언서가 있어요. 두 개의 인권선언서. 그래서 예전 수능인가? 예전 수능 몇 년 전, 한 10년 전 수능을 봤더니 프랑스 국민의 업적을 쭉, 아니 프랑스 공의 업적들 쭉 얘기하면서 인권선언서를 발표했다. 이걸 오다고 해놨다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두 개의 그 인권선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약간 차이가 있어. 예. 그리고 1789년 인권선언서는 1791년에 전문 역할을 하고요. 1793년에 인권선언서는 그 당시 1793년에 전문 역할을 하죠. 헌법에. 전문이라는 거 보면 헌법이 있으면 헌법 앞에 구체적 내용들에서 전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뭐 개통을 있고 뭐 3.1운동 개성 있고 막 쭉 내용 있죠. 요거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전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헌법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몇몇 교과서에서는 09년 교과서에서는 93년 인권선언서 때는 꼭 이걸 뭐 93 헌법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표현이.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렇게 보죠. 이거 자주 나오죠. 프랑스 인권선언. 네. 그 앞에 이제 선언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회를 구성한 프랑스 국민의 대표들은 이렇게 쭉쭉쭉 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승인을 선포한다. 그래서 요걸 이제 보고 인권선언 이렇게 있죠. 요번에 이제 인권선언문이 나왔죠. 요번에 기출문제에 인권선언이 나왔어. 12년에 나왔고 09년에 나왔던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짤막한데 여기서는 제가 좀 약간 17조까지 다 적어놨어요. 자료를 조사해갖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도 실제로 제 자료를 갖다 뺏길 것 같은데 17조 있는 내용. 네. 자, 발표 배경은 독립폭동이 전국적으로 퍼지니까 혁명적 원리와 이념을 청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첫 문장에 있죠. 인간은 자유로운 권리가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게 또 그렇게 종속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 말은 뭘 부정한다는 거야? 신문제를 부정한다. 앙시아니즘을 부정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특권과 제후부터 농촌과 사회를 해방시키겠다. 농촌과 도시를 해방시키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건 자연권이라 규정짓고요. 2조 보죠. 요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시효에 의해서 소멸될 수 없는 권리, 자연권이 있고 요 권리들 자연권에 관련된 것들을 순서를 정했는데 요 순서 내용이 나와요. 먼저가 1순위가 자연, 그 다음 2순위가 소유권, 그다음 안정, 압제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게 먼저 나올 게 자유인데 요게 좀 자유의 그 다음에 나올 게 뭐예요? 소유권이죠. 그래서 이 소유권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거야. 소유권을. 그래서 소유권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뒤에 이제 한 번 더 강조했죠. 17조 이제 기출에 문제 나왔다.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한 권리로 누구도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을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나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소유권을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정당화시킨 거죠. 자, 이거는 그 당시 또 시대적 분위기를 봐야 돼요. 농촌에서 이제 뭐 봉건적 권리를 폐지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겁을 먹은 거야. 거기다 또 그 봉건적 지대를 정수하는 생산물 지대 권리가 있겠죠. 그 생산물 지대의 권리를 뺏고 싶으면 돈 주고 대사기 하는 식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봉건적 유상폐해를 정당화시켜주는 구조이다.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2조와 연결시켜서.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런 소유권의 신상 불가침의 권리는 누스의 사상보다는 루크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야. 루크의. 그래서 누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누쿠 소유권만은 누쿠의 사상 영향을 누쿠가 소유권의 절대 신성 불가침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건들면 국민에게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 뭐 저항권까지 내세우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요. 자, 요 2조는 뭐와 또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뒤에 이제 국민공회가 있어요. 국민공회도 자연권을 열거했거든요. 그래서 자연권의 순서를 이제 쭉 연결돼 있어. 여기 보면 국민공회 좀 볼게요. 비교해서 좀 보여야 돼. 자, 국민공회도 1794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론을 이제 했는데, 자 여기 보면 권리들이 쭉 나왔죠. 자연권의 권리들이 평등, 자유, 안전,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평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보단 평등이 이제 우선돼 있고, 그 다음에 안전 있고 소유권 있죠. 소유권이 두 번째에 있었는데 이건 맨 마지막으로 되었잖아. 네. 그러니까 소유권의 신성 불가침을 뭐냐면 없앤 거죠. 소유권은 존중을 하지만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다른 권리와 함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누수의 사상을 영향을 받아요. 누수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필요하고 보고 여러 가지 권리를 통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소유권하고 이제 뒤로 간다. 국민 그 공회에서는.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있고, 여기 이제 주권의 원리에서 국민 주권이 이제 대해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국민 주권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법원 일반 그 의지의 표현이다. 그 요거는 누수 사상에 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누쿠와 누수에 동시에 영향을 받았는데, 하여튼 누수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 뒷부분에 17조 내용 요거 예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읽어보시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인간의 자유평등, 국민주권과 재산권 확립. 국민주권은 아까 뭐예요? 제한선거를 바탕한 어떤 투표권을 가진 사람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죠.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를 보장했다.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 역사상 중요한 문헌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격을 보면 권리장정, 독립선언서, 누수의 사상이 영향을 받고, 근데 소유권만은 누쿠의 사상이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근데 누수의 사상이 영향을 받는 건 일반인이시죠. 재산권은 누쿠의 영향을 받았던 거. 구제도의 모순과 부조의 타파를 지향하고요. 저항권, 국민조건의 천명, 주권 천명, 언론 출판 집회 자유, 신앙의 자유, 법적 평등, 권리의 평등이야. 재산권 차별 인정하면서 재산권을 인정하면서 권리 평등을 했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제 국민공의 항일 평등하고 결결 평등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 가세 평등을 규정하고 재산권을 확인하고 중상층 부유주의 자연법 관념이 반영되고 유사한 계급의 이익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국 독립운동선거가 이제 여성이나 흑인들을 이제 제외시킨 데 반해서 이들도 이제 포함시켰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주체들의 활동도를 봐야 돼. 예. 그래갖고 이제 뭐 흑인 노예제도 폐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여성을 포함시켰다는 건 좀 그런데, 왜냐면 이건 뒤에 얘기했지만 탄압한 걸 수도 있어. 근데 하여튼 뭐 교과서에서 지도에서는 그렇게 적혔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제 있고, 여성 왜 탄압했는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6조의 평등은 소유권 차별 바탕 시민적 평등, 제한 선거를 바탕했다. 6조 내용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평등은 재산권을 바탕한 평등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한 선거를 갖고 있죠. 제한 선거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당시 능동적 시민하고 수동적 시민 나눠가지고 일종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뭐냐면 능동적 시민에게 투표권을 줬죠. 투표권을.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냐면 정확한 의사판단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빈민들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 근데 얘네들한테 선거권을 주면 되겠냐. 그때 앞에선 평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차별을 해서 정치적인 불평등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실질적 불평등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개혁을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개혁인데 이거에 의해 개혁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 개혁은 그 예전에 그렇게 뭐 개혁을 특히 안 했는데 그때 뒤에 이제 얘기했지만 10월 분기라는 게 있어요. 뒤에 10월 분기가 이제 여성들이 주도를 했는데 요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여러 이제 그 개혁들이 일어나는데 여기도 이제 있죠. 앞에 여기 있고 네. 여기 있고 요게 추가하면 이제 상권 분리 같은 것도 이제 설정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예. 그래서 10월 폭등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10월 폭등.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국민의 개혁이 본격화되거든요. 어. 자, 10월 폭등도 요거보다는 이제 요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여기까지만 좀 얘기하고요. 요 가정은 여기 좀 설명이 잘 돼 있었고 요거 할게요. 자,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국왕이 루이 16세죠. 루이 16세가 프랑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배주자에 앉으면서 그다음에 인권선언 발표 후에도 그냥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법률 제가도 제한하고 미루고 그런 게 이제 소극적 저항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 물가 상승도 있고 시덥적으로 증가하니까 그 당시 그 이런 등등 해갖고 결국에는 뭐 배우자 궁정에 머물면서 연애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굶고 있는데 그 뭐냐면 귀족과 뭐냐 루이십육세는 틴들틴들 배우자 궁정에서 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파리 여성들이 들고 있는 거야. 그 얘들이 이제 이 시월령 봉기 특징은 여성들이 주도했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남성들이 친후 14일 바스티유 점령 사건을 만들어내고 여성들이 10월 봉기를 일으켰다. 여성들이 10월달 주도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성들이 생존의 문제가 강하죠. 애들 이제 배고프니까 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배주자 궁정까지 행진을 해요. 그때 이제 국민방위군과 민중도 같이 참여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빵 행진을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루이 16세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그냥 그 항복하죠.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믿었던 인권선언서도 제거하고 국왕이 파리에 항복해요. 여기 거의 압송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냥 강제로 데리고 가죠. 네. 왜냐면 배우자의 궁정에 있으면 제대로 상정이 방해만 되니까 그 당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파리에 따로 궁정이 있었어요. 네. 그 궁정에 제 이름을 잘 까먹었는데 하여튼 거기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국왕이 파리 시민들 감시하였기 때문에 국민에는 파리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베르사유 궁정이 있었는데 여기 와갖고 이제 파리에 왔고 보호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이제 뭐냐면 개혁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예국파들이 분열이 돼. 예국파는 혁명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건개혁파하고 이제 기족개혁파는 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예국파들 중에 이제 온건파도 있죠. 얘네들이나 뭐 기존에 이제 기족계급들이 망명하고 그다음 나머지 예국파들이 이제 자코벤 클럽을 조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코벤은 수도원 이름인데 거기에서 정치 클럽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해협을 갖고 이제 자코벤 클럽을 만들게 되는데 요 자코벤 클럽이 이제 나중에 분열이 돼요. 예. 그래갖고 이 분열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 개혁을 보죠. 국민의 개혁. 요거 되게 중요하죠. 예. 국민의 개혁.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11번입니다. 세 번째 인증번호 11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재정개혁을 하는데 일단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 조치를 하죠. 그리고 교회 재정을 담보로 해서 아시나 집회를 발행해요. 이거 외워두시겠죠? 근데 이 아시나가 너무 담보 가치에 비해서 너무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인플레이션과 이제 경제 위기의 주된 어떤 원인이 됐던 것들인데 그 다음에 교회 재산을 매각을 하죠. 근데 교회 재산을 덩어리로 매각했기 때문에 크게 매각했기 때문에
자본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갖고 있는 농업기업가, 부유주와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유한 자영농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주로 샀다. 교회재산을. 그래서 이제 빈농이나 토지 없는 농민들은 그 뭐냐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죠. 그다음 교회 개혁을 보죠. 교회 개혁은 일단 스톤을 해체하죠. 스톤을 왜 해체했겠어요? 그 재산을 이제 뭐냐면 국가가 환수하려고. 얘는 이제 스톤 해체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스톤을 다 해체시킨 건 아니고 뭐 몇 개만 해체했겠죠.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카톨릭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해갖고 다 전국적으로 해체시킬 수는 없을 거야 아마. 일부만 해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성직자 민사기본법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 모든 성직자 선출제하고 국가가 봉급을 지불해요. 예. 공무원이죠 중에. 그러니까 예전에 카톨릭에서 이제 뭐냐면 교황에서 이제 교회에서 월급을 지급했잖아. 이걸 금지시키고 이걸 공무원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장악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는 성직자에 대해서 기본법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 그 민사 기본법이 있어요. 자, 민사 기본법을 지지한다는 선서를 요구하게 되고 이때 이제 성직자가 두 개 파로 나눠지죠. 그래서 선서파와 비선서파 양분하는데 그 당시 이거는 이제 서양사 개론의 표현이에요. 선량한 카톨릭 교도는 비성서 선집파는 들게 됐다.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여기 보면 서양사 개론을 보면 약간 이제 혁명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어. 좀 보수적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카톨릭 교도가 선량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 자체가 이제 물론 이 카톨릭 교도가 대부분이겠죠. 프랑스 사람들은. 근데 그중에 선량한 카톨릭 교도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비성직자 편을 성서 성직자 편을 드는 사람들은 카톨릭 교도가 선량하다 그런 얘기잖아. 그러면 그 성서 성직자 편을 드는 사람들은 비 그냥 불량한가요? 불량한 카톨릭 교도는 아니죠. 근데 약간 표현이 그래. 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선서파하고 선서 거부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프랑스가 두 지정을 분열돼. 특히 이 교회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데 프랑스인들이 되게 혁명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하고 이 카톨릭 문제하고 여성의 문제는 되게 보수적이야. 그래서 프랑스 혁명 정부도 요 교회는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어. 괜히 건드렸다가는 들고 인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주제였고 여성들도 참여했지만 여성들의 투표권을 안 줬죠. 유럽에서 제일 늦게 줬어. 아마 1946년 예전 시험 문제 났죠. 2차전 끝난 다음에 되게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사회개혁은 길드 폐지. 길드는 이미 폐지 이제 무너졌는데 형식상 남아 있는 길드 폐지했고 내륙관세와 통행세를 폐지하고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악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부유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샤프레법이 있어. 노동자의 결사 파업을 금지했죠. 국민회의가 이제 그 당시 부유자들이 만들었잖아요. 부유자 입장일 때는 지금도 있지만 파업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샤프레법 같은 걸 만들어서 노사를 이제 어, 노조를 못 만들게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 거야. 물론 이제 뭐 법은 법이고 실제로 이제 그 후에도 만들어지긴 했죠. 자, 그런 걸로 이제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폐지되냐면 제3공화국 때 들어와서 폐지돼요. 예. 아이고. 여기 제3공화국 때 폐지됐어요.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개혁했는데 이걸 좀 알려면 그 당시에 되게 복잡한 지방 행정국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프랑스가 귀족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작도 있고 공작도 있고 자작도 있고 남작도 있고 그 중세 유풍이 남았고 여기는 무슨 백작당 여기는 또 무슨 공작당 이렇게 있고 또 이 백작당이 여기 있으면 얘네들 여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월경지에서 띄엄띄엄 가지고 있어. 뭐 중앙의 권력에는 지방 중앙 행정이 직접 미치는 것도 있고 백작해 갖고 뭐 자장령해 갖고 요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복잡하니까 이제 그 뭐냐면 행정구역을 일원화시켰죠.
그래서 83개 도를 구분하고 도를 다시 군과 시읍면자치제 호문으로 구분했다. 예. 그다음 고등법원을 폐지하고 지방행정구역에 맞게 여기 이제 바탕을 해갖고 고등법원을 폐지해서 지방행정구역에 맞게 통일적인 법원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법관은 선출제도 했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선출제도 했다. 이렇게 해서 지방행정 제도 개혁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영맹제를 개선해서 발전한 1주년 기념에 맞아서 국민적인 통합을 기르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헌법과 국가, 법과 자유의 결합을 축소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루이 16세가 이제 상징적인 이제 왕이니까. 그 다음에 91년 헌법을 만들어요. 자, 요거 이제 예전에 요즘 올해 이제 제한선거 관련돼서 시험문이 나왔죠. 91년 헌법의 특징은 권력 분립을 원칙했다. 아까 이제 단원제와 입헌군주의를 채택했다. 91년 헌법에 이제 전문 역할을 했던 것이 91년 인권선언서가 있잖아요. 어떤 인권선언을 통해 방향성을 제공해 주는데 헌법에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예. 시민을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으로 구분하고 참정권 오직 능동적 시민에게 부여했어요. 근데 이제 같은 능동적 시민이라도 여기에 이제 피선거권을 차별화시켰어.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간선제인데 그래서 능동적 시민 안에서도 이런 조건을 주고 그다음 1차 선거를 하고 1차 선거를 또 뭐하면 또 그 제한을 두고 여기에서 또 납세자 뭐 이렇게 해갖고 10만 이렇게 해갖고 제한을 두고 선거를 추리고 N을 또해서 2차 선거냐. 그러니까 두 번에 터져서 간선제 정치고 대표를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10일간의 임금 납세자인 선거인들은 도의관리, 법관, 입법의 위원을 선출하기 피선권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선거권만 갖고 있고요. 예. 입법위원 자격은 또 금 1마크 세금 납부였고. 자, 이렇듯 이제 위의 선거는 간접 선거였고 새로운 이제 정치 체제의 재상정국 작용으로 인해 첫째 유상계획의 지배체제였다. 예. 그래서 이제 공사년 기준에 간접 선거를 하는 이유가 빈민은 잃을 것이 없으며 책임 의사도 없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치를 맡길 필요 없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회 말기 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바레는 사건이 터져요. 바렌이라고 또 하죠. 책에서는 명칭이 바렌 사건, 바렌이라고 하는 데도 있던가. 하여튼 이제 그때 이제 루이 16세는 혁명을 뭐냐면 인정하지 않고 그 당시 이제 내심으로는 혁명의 성과 입헌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궁의 그 외국의 궁중하고 이제 그 외국의 궁정 있죠. 그 왕조 국가들과 비밀 서신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792년 7월 20일 날 밤에 외국으로 도주를 했죠. 이건 6월 20일인데 7월 2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국경도시 바렌에서 발각이 됐어. 다시 끌려와.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가보니까 그 프랑스 국경 넘어가려는데 거기 수비대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는 얼굴이야. 그 당시 사진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동전에 보면 왕의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이제 고대 시대부터. 그러니까 아이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거야. 다시 연락해서 보니까 아이 보니까 루이 16세야. 그래서 그 일가족들이 다시 이제 붙잡혀 갖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 국왕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타격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시공중들이 왕을 퇴위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라파엘드가 물론 얘도 국왕을 좀 신뢰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왕은 왕이니까 발표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영정자 사건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결과 자코벤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 공화주의자와 입헌주의자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은 이제 로베스피에르 영향을 받아서 공화주의가 우세해지고 그다음에 입헌군주의자는 따로 이제 여기에서 살 수 없으니까 자코벤당에서 나오죠. 그래서 얘들끼리는 상층 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입헌군주의에 지향했던 사람들은 회의한 그룹을 다르게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된 의회가 입법의회죠. 입법의회. 그래서 입법의회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